이번 주제 함께 나눌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데 메인 행사를 꼽으라면 역시 양국에서 열리는 리셉션이 될 것 같고요. 16일에 먼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하는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16일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가 됐고요. 당시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 개인 간에도 동양에서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6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통 환갑이니 회갑이니 해서 예.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60주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하나의 한일 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리셉션에서 개최했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양국에서 이러한 한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내세운 것이 실용 외교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곧바로 미래지향적이고 또 양국이 손을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슬로건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슬로건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주한 일본 대사관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 기념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세노 유쇼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건배乾杯. 오늘의 리셉션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 일정 때문에 아마 영상 축사로 가름을 한 것 같은데 저거 외에도 리셉션 내내 양국의 우위를 다지는 특별한 이벤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눈에 띄었던 것들이 많은데 일단 1965년에 일본 총리 관저에 있었던 정철의 송강별곡이 담겨 있는 12폭짜리 요 병풍. 예. 이게 그동안 1970년에 이후락 당시 주 일본 대사가 한일 간의 우위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반은 일본에 두고 반은 한국에 두고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게 다시 완전체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이런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요. 다시 또 보면 현장에서는 일본의 전통주를 이렇게 부수면서 또 현장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망치 같은 것들을 들고 있는 그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장에서 보면 그 일본식 꽃꽂이 문화라고 하는 이케바나 꽃꽂이 체험도 이루어졌고요. 전반적으로 양국 간의 그 우호 증진을 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체험도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19일에는 도쿄에서 이제 주일 한국 대사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이 열렸는데 여기에는 일본 총상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한일 관계를 좀 반영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오타니 호텔에서 도쿄 오타니 호텔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뿐만이 아니라 이시바 총리의 전 총리였던 기시다 우미오 총리도 왔고 기시다 우미오 총리의 전 총리였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까지 와서 또 일본 내각의 대부분의 그 장관들까지 총 출동을 해서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고조가 되었고요. 한국의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을 때 한 300여 명에 비해서 약 1000여 명이 참가를 했다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개최할 때의 건배사에서 전 총리였던 기시다 전 후미오 총리가 발언을 했던 것들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 미래를 향해서
같이 손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던 연설의 연속선상에서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철희 전 대사도 한국과 일본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조금 더 지속시켜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호조되는 그런 리셉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도 이제 이번 60주년의 슬로건이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시바 총리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의 시너지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나고 있나요? 네, 지금 60주년을 맞아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보느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대답한 걸 종합하면 예. 기업 10곳 중에 6곳 이상이 한일 경제 협력이 너무나 필요하다. 또 첨단 산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재 같은 것들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것들이 제법 많죠. 그래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기업들이 앓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참 속으로 내상이 깊다. 이런 예. 토로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 증진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해 나갈 부분 많을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중국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가 드문데 기술과 인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한국 충분히 함께 뭔가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짐에 따라 걸어볼 수 있는 기대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실제로 네. 한일 관계가 좀 좋지 않던 시절에는 네. 일부 품목 이제 수출 제한을 하기도 하고 그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기도 했습니다만 한일이 주로 협력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또 이를 통한 시너지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 7월달에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단 3개 품목을 수출 규제를 했는데요. 그 분야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에서 일본이 월등히 한국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 예. 이제 한국에서는 당시에 이제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좀 어렵지 않은가 뭐 이런 이제 그 우려가 상당히 이제 심각했었는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향후에도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경제 협력을 해나가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AI 그리고 또 의학이라든가 또 바이오와 더불어서 조선 사업까지 이르러서 상당히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한국이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산업개발기구에서 매년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측정을 하는데요. 한국이 4위에 있고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서 7위에 지금 이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액 역시 한국이 한 8,900달러 정도, 일본이 7,900달러 정도여서 한국이 1,000달러 정도 이제 우위에 있는데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앞서 있고 또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액에서도 앞서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소부장에서는 일본과 우리가 협력을 해야만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한일 양국이 특히 이제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으니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그런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약 8,300조 원에 이르는 그런 거대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기술 패권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을 잡거나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한국과 일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올해 우호적인 이런 한일 간의 그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한국과 일본이 좀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발표가 됐을 때도 우리가 25% 그리고 일본이 한 24% 정도였는데 한국과 일본이 이 분야에서 좀 협력을 통해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 일본이나 우리 25%, 일본이 24%인데요.
양국이 지금 현재 이제 일단 7월 8일인가 9일까지는 유예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17일 날 그 G7에서도 한일 양국이 약식 정상회담을 했었고요. 또 뭐 다음 주에 만일에 나토 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만나게 돼서 말로는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문구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 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지금 동등한 상황에서 같은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이 좀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그러니까 트럼프 2기 들어서 일본은 미국과의 굳건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뭐 미국과 이제 한 6차례 정도 강요 협상을 체결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일본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지금부터 빠른 시간 안에 좀 마련을 한다라면 그것이 첫 번째의 경제협력의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제 교류만큼이나 중요한 분야가 또 문화 교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K-팝이나 뭐 K-드라마의 일본 내 열풍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는 이걸 소비하는 양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로만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국을 찾거나 좀 체험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현지에서도 그동안은 그 일본의 MZ 청년들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까지 즐겼나 싶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일본의 대표적으로 도쿄도 안에 있는 이 코리아타운이라고 보면 시노쿠보 지역 등을 들 수가 있는데 네. 이 지역에 가면 일본어로 발음 그대로 탕탕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메뉴판 등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 낙지탕탕이 먹고 회오리 감자 먹고 매운 떡볶이나 아니면 호떡 먹는 MZ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이런 문화들의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한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트렌디하고 앞서가는 것 같다. 여기에서 한국식의 음식을 먹고 한국 노래 듣고 한국어 간판으로 쓰여 있는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한국과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화가 스며드는 게 아마 정책이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신오쿠보 거리에서는 이제 한국 밑반찬도 팔고 있는데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무조건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나 여기 온 거 처음 봐. 예, 그 제가 97학번인데 네. 그 학창 시절에 슬램덩크나 드래곤볼 정말 열심히 봤던 그렇죠. 기억이 나고 이제 주간물로 나오다 보니까 연재되는 날 그거 사러 막 가는 게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오히려 역전이 돼서 우리 문화를 누리려는 일본 젊은이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마 슬램덩크가 나오던 때 한국에서 농구대잔치 유행하고 또 마지막 승부 같은 드라마도 그 한 세대 정도 전에 인기를 끌었고요. 이런 것들이 두루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지난해 가을쯤에 일본 내각부가 흥미로운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세대별로 한국을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일본에서 10대부터 20대까지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굉장히 친밀하게 느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참 많은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청년층에서는 서로가 편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걸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재미있게 구별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20년을 그 주기로 삼아서 이 1차, 2차, 3차, 4차 어떤 식으로 한류가 일본에 들어왔느냐 이걸 구별을 하는데 1차를 볼 때 이 겨울연가
드라마가 유행했던 그 시기를 들고요. 2차는 걸그룹 소녀시대가 일본을 석권했을 때, 3차는 SNS에 사진 잘 나오는 법 플러스 치즈 닭갈비의 유행, 그리고 4차는 이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더불어서 걸그룹 뉴진스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을 때 이렇게 보는데 우리하고 흐름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일본을 한국과 얼마나 가까이 묶어두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도 그 한일 젊은 세대들이 그 상대국의 문화를 소비하는데 별 거리낌이 없는 것 같고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 경제를 막기 전에 그 좀 문화적으로 풍요로웠던 시기에 그러니까 올드한 것들에 대한 소비가 좀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일본은 우리의 좀 최신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저도 아까 영상에서 시노쿠보 나온 거를 보니까 한 일본에서 한 13년 살다 왔었는데요. 예. 그때하고 지금 영상의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뭐 일본 하면 기성세대들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가까우면서도 아름다운 나라, 가까우면서도 핫한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일본학과 교수인데요. 많은 대학에서 지역학과 관련된 학과들이 폐과 내지 모집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 자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근에 국립대학에서도 영문학과까지 폐과될 정도인데요. 일본학과는 가면 갈수록 더 그 경쟁력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에 많이 유학을 가거나 뭐 배울 점이 많다라고 해서 갔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문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K 문화를 통해서 K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든지 다 일본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제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 MZ 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한일 관계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과거에 그런 많은 우리 한국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초중고 때는 뭐 부모님 따라서 멀리는 못 가더라도 일본 여행은 한 번씩 했기 예. 때문에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일본 인구 중에 한 27%밖에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라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 60% 이상인데 그만큼 해외에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적인 풍토를 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아마 시노쿠보가 새로운 코리안타운으로 이렇게 유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이야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졌지만 수교 당시에는 반대도 많았다고 합니다. KTV가 가지고 있는 수교 당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이로써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주권 국가로서 호혜 평등의 원칙 아래 국교 정상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으며 광복 후 새 정권을 통해 계속 교섭을 진행해온 지 14년 만에 두 나라 사이의 모든 비정상적인 관계는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이날 오후 3시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은 공동 내외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협정 비준서 교원에 따른 정부 시책과 당면 문제에 대해 소신을 밝혔는데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예, 그 36년간의 식민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반일 정서도 상당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여러모로 이 수교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의외의 인물이 수교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었다고요? 예, 당시 이제 1965년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수교가 이제 급박한 이제 상황에서 한국만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일본 내에서도 예.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이제 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면서 40대 기수였던 당시 이제 전 대통령이죠. 김대중 의원은 그러니까 야당의 사쿠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한일 국교 정상화에 찬성을 이제 일부 했었는데요. 찬성을 한 이유가 단순하게 국익의 관점에서만 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국교 정상화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청구권, 일본은 경제 협력이라고는 하지만 무상 3억, 유상 2억, 그리고 상업자 간 3억 해서 총 8억을 우리가 이제 그 청구권으로 받게 되는데 그 8억이라는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관계에서 항상 상수로 존재하는 것이 적자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적자는 2025년인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이 국교 정상화가. 물론 그것이 당시에 뭐 박정희 정권에게 전달은 되었어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실용적인 외교 측면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찬성을 했고요. 그 결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1998년도에 일본의 오부치하고 우리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했을 때도 역시 1965년에 그 찬성을 했던 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실용 외교로 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자체가 과거사를 잇는 것은 아니고 과거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라는 선언이었고 그 선언이 한일 간의 그 국교 정상화 이어서 뭐 2.0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죠. 아마도 그런 전통이 현재 민주당으로 이어져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는 일본에 대해서 굴욕 외교니에서 약간 반일 감정이 있다라는 그런 그 언론의 뉴스들도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용 외교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맥락이 이어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라는 것이 늘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의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작년에 사도광산을 이제 그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바로 그런 점이죠. 우리가 아무리 실용 외교를 외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라고 해도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국과 일본 간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때에 우리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다시 또 반일 감정으로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일본도 그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실용 외교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민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키는 일본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을 우리도 강력하게 좀 일본에게 주장을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